까봐야 알겠죠. 특별한 변수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세력과시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분쟁이라는 게 재밌죠. 분쟁 없는 곳이 있잖아요. 북한. 분쟁이 나면 이렇게 막 기업 사냥꾼, 뭔가 갈취, 뭐 뺏고 막 둘이 싸우면 무조건 더 좋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요. 기업의 주식을 내가 10년 전에 샀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선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경제산업부에서 기자를 하고 있고요. 주로 대기업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기업 지배구조에 좀 관심이 좀 많았었고, 이 거버넌스 포럼 출범하실 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활약하시는 분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많은 활동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많은 가르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그 3월 주주총회 앞두고 주주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 많아졌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주주 수를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작년 초에 한 56만 명 정도 됐었는데 연말을 보니까 217만 명이 되더라고요.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주총도 많이 하잖아요. 전자투표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의결권 행사도 굉장히 쉬워졌고 언택트로 이제 그 주총을 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주주들이 그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기업의 지배권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아버지 시대에 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승계가 이루어지고 지분율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주요 주주분들도 이제 어떤 주식 의결권에 대한 인식들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서 그 경영권 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금호그룹이 굉장히 크게 있다가 이제 쪼개지는 과정들을 좀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주주들의 좀 이렇게 불편한 동거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주주 제안을 했던 박철환 상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금호그룹을 전체를 총괄해서 경영을 했던 박정부 회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서 삼촌들이 갈등을 일으켰고 사실 그 박철환 상무는 박상구 회장 쪽의 사람으로 좀 인식이 됐었는데 여기가 잘 안 됐을 때 결국 이제 박창구 회장 쪽하고 같이 경영을 하게 되면서 야 이게 그래도 좀 어디 갈 곳 없어진 조카를 박창구 회장이 약간 받아주는 형식이 됐었어요. 그리고 금호석유 내에서도 그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박철환 상무가 자신들의 특수관계인을 해소한다 라는 거에서 나는 삼촌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고 금호석유 내부에서는 굉장히 큰 배신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았어요. 되게 힘들 때 많이 품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주주제안 내용을 보면은 일단 지난해에 그 금호석유가 배당을 한 1,500원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1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굉장히 좀 큰 액수죠. 그리고 이제 18% 정도 자사주가 있는데 그 자사주를 좀 소각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거는 전체 유통주식수, 발행주식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당 수익이라든지 주당 자산이 커져서 주가를 약간 부양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 좀 소각을 해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불필요한 비영업용 자산을 좀 매각을 하고 그리고 계열사 상장을 추진하며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의 유유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매각을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계열사 상장 같은 경우는 계열사를 상장시킴으로써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많은 자금을 외부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주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금호리조트 인수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금호리조트는 원래 저 박상구 회장 쪽이 가지고 있던 자산인데 여기도 이제 좀 기업 경영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금호리조트가 매물로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박창구 회장 쪽 금호석유 쪽에서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그 석유화업을 하고 있는 금호석유에게 금호리조트가 과연 필요한 자산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털을 개선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금호라는 그런 가문의 어떤 자존심 그것 때문에 조금 부실한 자산을 비싸게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는 자산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해달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금호석유가 원래 정유화학 회사들이 약간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요.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뭔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꾸준하게 경기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소극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화학업체들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사업으로 좀 추진하자라는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예, 까봐야 알겠죠. 근데 사실 그 박철환 상무 쪽 제안이 다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철환 상무가 금호석유 중심으로 보면은 최대 주주거든요. 이게 전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한 24%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박철환 상무가 가지고 있는 게 10%입니다. 그러면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합쳐서 14%이기 때문에 단일 주식 기준으로는 박철환 상무가 최대 주주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특수관계인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14%로 더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경영권 분쟁이라는 게 생각보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경영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어떤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생겨나는 수많은 이해관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주들을 뭐 컨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동자들한테는 더 임금을 더 줄 수도 있고 사회공헌도 더 할 수 있고 여기에 뭐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관계의 친밀도 하다못해 밥 한 끼를 사더라도 이 기업 경영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주주들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이게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정말 이 최대 주주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뭐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사실 약간 보수적인 경향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새로 하시는 분이 과연 석유화학에 대한 경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바는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공격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기존 경영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의 지분율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주주 명부가 다 공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주주가 한 15%, 박철환 상무 10%, 국민연금 8%, 외국인 30%, 자산주 18%, 기관이 한 12%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93%예요. 그러면 개인 주주의 지분율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 기존 경영진이 좀 더 컨택을 하기가 유리하다 그러면은 결국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은 개인 지분이거든요. 개인 지분은 어디를 선택할지 알 수 없는데 이 지분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7%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기존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석유화학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박창구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경영 상황이 조금 안 좋을 때 그 차등 배당을 벌써 몇 년째 실시를 하고 있어요. 차등 배당이라는 거는 배당을 할 때 대주주가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재원이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를 배당을 할 때 우리가 주주들에게 더 많이 주려면 이걸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주주가 내가 적게 가져가겠다, 대신 우리가 경영이 어렵지만 주주들한테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차등 배당을 또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공격자 쪽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선출이 좀 이슈가 되는데 이게 3%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3% 넘는 지분을 가진 주체가 그 박창구 회장과 아들 박준경 전무, 그리고 박철환 상무,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쪽에서 예를 들어 박창구 회장 혼자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면은 거기서 3%를 적용받으면 딱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도 3%, 박준경 전무도 3%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3%를 적용을 하더라도 과연 이게 역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회사 쪽에서도 배당금을 그전에는 한 1,500원 정도 하던 거를 한 4,000원 정도로 올리고, 그리고 자기가 아닌 나머지 주주들한테 4,200원으로 배당을 올렸어요. 그러면 거의 한 이 2배가 훨씬 넘게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그 기존 경영진한테 약간 유리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머니 김영일 씨와 그 장인인 코스모그룹의 허경수 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주주총회라는 거는 12월 말에 주주 명부를 폐쇄한 이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 의결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취득한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요, 이번 주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박철환 상무의 어머니라는 거는 박정구 회장의 와이프, 그리고 코스모 회장도 이쪽 편이다. 그러니까 박철환 상무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박정구 회장의 감과 그리고 장인인 코스모그룹이 같이 움직인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직접적으로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세력 과시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쟁이라는 게 재밌죠. 저도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뭔가 사실 분쟁은 맞죠. 같이 잘 지내던 가족들끼리 돌아서서 내가 한번 직접 경영을 해보겠다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분쟁이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분쟁이라는 게 나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평화롭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거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뭔가 다른 가치를 추구를 할 때 둘이 부딪히고 이들의 분쟁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특정한 어떤 세력이 가진 가치를 구현해내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럼 분쟁이 없는 곳이 좋은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 위에 분쟁 없는 곳이 있잖아요. 북한. 거기서는 뭐 굳이 분쟁이 없지 않습니까? 분쟁이 나면 이렇게 팍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 분쟁이라는 것을 그 기업 지배 구조에서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경영을 하던 사람이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외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주라는 사람은 회사라는 곳을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창업자 가문이 지금까지 경영을 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회사, 저 사람이 만든 회사, 저 사람의 회사라는 인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퍼블릭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 사람의 단독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분쟁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는 가정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주주 제안을 하는 것을 네거티브하게 보는 인식들이 생겨나는 건데, 사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분쟁이라 그러면 뭐 기업 사냥꾼, 뭔가 갈취, 뭐 뺏고 막 협박을 해서 뺏어내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자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뭐 재밌죠. 뭔가 재벌 가문이 싸우고 막 그러는 게 뭔가 드라마틱하고 막 그런 게 재미가 있는 게 있고, 또 그게 아니라 그 주주들 간에는, 그러니까 박철환 상무 쪽이나 박창구 회장 쪽 간에는 정말 경영권을 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주주 제안과 분쟁이 과연 나에게, 개인 투자자인 나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 근데 사실 뭐 둘의 제안을 봅니다. 이렇게 누구의 제안이 더 좋은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당장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석유화학 업체의 특성상 돈을 벌면 그거를 좀 더 투자를 해서 캐파를 늘리고, 아니면 사이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때 자산을 그러니까 현금을 좀 쌓아놨다가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활용하는 그런 기업 경영의 자금을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당장 10,000원 주면 좋죠. 근데 여기서 이걸 10,000원을 다 주고 있는 돈을 다 주주들한테 돌려줬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주들의 선택의 입장에서 얘가 이기는 게 좋냐, 얘가 이기는 게 좋으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무조건 더 좋습니다. 왜죠? 1,500원이 10,000원이 되진 않았지만 4,000원이 됐잖아요. 주주 제안을 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영진에게 압박을 해요. 그리고 주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안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1,000원이냐 10,000원이냐가 아니라 기존 경영진도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좀 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보수적으로, 물론 금호석유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 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ROE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떤 주주 제안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신사업을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경영진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야, 네 얘기는 틀렸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할게요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한진그룹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그 삼자연합이 거의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가지고 오면서까지 이렇게 쫙 끌어올렸을 때 여기서 뭐 유유자산 매각이라든지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지배구조의 개편에 대해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원태 회장 쪽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니네 얘기는 다 틀렸어. 우리가 다 맞아. 그래서 우리 자산 매각도 안 할 거고 지배구조 투명성도 개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는 주주들의 지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존 경영진이 변한다는 겁니다. 설사 그 주주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경영진들은 그 주주들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주주들로부터 대의 명분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고, 더 나은 경영 방침을 생각하는 거고, 주주들이 원하는 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주 제안들은 뭐 이기냐 지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박철환 상무 쪽을 지지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여기서 주주 제안했던 그 문제 제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보면은 금호석유의 시가총액이 2011년에 5조 1천억 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4조 7천억이 됐다. 말이 됩니까? 기업의 주식을 내가 10년 전에 샀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도 6조 5천억 원에서 5조로 줄었고, 그래서 저평가 원인을 해소하자는 게 박철환 상무의 제안인데, 그럼 이 말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박창구 회장을 지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 제기를 공론화를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그럼으로써 설사 박창구 회장이 지배권을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기업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들의 어떤 갈등 관계는 우리가 보기에 야 그만 좀 싸우고 시끄럽게 하지 마가 아니라 내가 가진 주식,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개선돼 가는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되게 기본적인 얘기죠. 공시 보면 나오죠. 예, 공시를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아까 분쟁이 생기면 명분을 얻어야 되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시에 딱 한 줄 쓰는 거죠. 나는 이런 이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무슨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럼 사람 이름이야 그냥 보면 아는데 그 사람 이름 말고 이 사람이 그냥 친해서 갖다 그냥 꽂아 넣어준 건지, 아니면 외압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를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라 데리고 온 건지, 아니면 신사업에 굉장히 밝은 이사라 뭔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게 공격하는 쪽은 더 이게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경쟁 입장에서는 기존의 언론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보도자료나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IR 조직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직원들을 이용해서 기관 투자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그 주주들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내가 언론에다 그냥 갖다 내 의견 내달라고 한다고 언론에서 바로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박철환 상무 쪽에서는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주주를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배당 얼마, 뭐 누구 추천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왜 이런 배당을 주장을 하는 거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눈에 띄어야 되니까. 근데 이 같은 방식은 이전에 미국에서 지배구조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도 경영권 분쟁이 나면 공저자 쪽에서는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내요.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대주주의 어떤 약점을 잡아서 막 거기다 폭로를 하고, 거기에 뭐 자신들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막 언론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뭐 엘리엇이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를 공격할 때도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가 외국계잖아요. 근데 정말 한국어 페이지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영어를 구글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을 고용해서 한국어 어투에 맞게끔 그렇게 딱 세팅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되게 강화가 될 거고, 이런 과정들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정보와 나아갈 방향, 우리는 항상 경영진으로부터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들었는데, 또 다른 전문적인 조직이 이 회사에 나가야 될 방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했다면 우리는 꼭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 대안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가 지금은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